네, 광합성 파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광합성 관련 실험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제가 모든 별로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두 모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다시 못 만나게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쭉 같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조사하세요 라고 요구했던 실험들이 뭐가 있었냐면 먼저 엥겔만의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교과서 95페이지와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힐의 실험 조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루벤의 실험 조사하세요. 그리고 벤슨의 실험 조사하세요. 그리고 아논의 실험 조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이게 시대 흐름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1883년, 그리고 1939년, 그리고 1941년, 그리고 1949년, 1954년 이렇게 해서 광합성에 대한 발견들이 실험적으로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가거든요. 이 실험 단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광합성의 얼개가 좀 나오고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래서 궁금해했구나 라는 흐름을 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공부해야 하는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나뉘어 있는 광합성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조금씩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이야기할 실험들은 주로 명반응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성된다라는 것까지 밝혀낸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엥겔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엥겔만의 실험은 1883년이에요. 옛날이죠, 제법.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뭘 궁금해했는지, 여러분 실험을 보실 적에는 항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 결과의 해석,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저 실험 장치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탐구 영역에 대한 해설 능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하셔서 그냥 실험이 결과만, 원인과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세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세요. 예를 들어 엥겔만의 실험은 프리즘으로 빛을 가시광선을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파장별로 쭉 분산을 시켜주고요. 자, 프리즘을 이용했어요. 나노미터 단위로 뭔가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프리즘으로 그냥 원시적으로 쫙 무지개색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뭘 세팅했냐면 핵함을 세팅했단 말이죠. 얘는 일종의 수초 비슷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하는 수중 생물, 뭐 이런 수중 원생 동물 이런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을 하는 아이에게 빛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파장을 분류해서 줬다는 거죠. 이게 이 실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은 엥겔만은 이게 궁금했던 거구나.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합성이 달라질 수 있나? 이게 궁금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엥겔만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빛의 파장에 따라 혹은 색깔에 따라 광합성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시키면 되죠. 빛을 쪼개서. 그 다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엥겔만은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산소가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합성 산물이 산소니까. 그러면 이 산소를 측정을 해야겠다, 이거죠. 산소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소 자체를 모은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실험 세트로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도움을 더 받는 거예요. 호기성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쫙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초니까 핵함은 그 수분 안에다가 호기성 세균을 같이 넣어서 같이 키우는 거죠. 그러면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로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좋아하는 아이고 산소 주변에 모여드는 아이기 때문에 세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관찰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산소의 양이 이쪽에 많구나 라고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실험적인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험을 구상할 때도 항상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꼭 첨단 기구가 있어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엥겔만 엄청 훌륭한 세팅을 한 거잖아요.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지만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호기성 세균과 광합성하는 핵함을 같이 놔두고 빛을 색깔별로 쪼개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호기성 세균이 많은 곳이 산소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빨강 파장과 보라 파장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더라. 즉 호기성 세균이 다글다글 모여들더라. 그리고 의외로 초록색 부분은 별로 없더라. 이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엥겔만의 결론은 파장별로 광합 성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한 게 1883년의 발견이었고요. 제가 교과서랑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교과서에 95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95페이지 펼치시고요. 9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가는 흡수 스펙트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 이제 이거는 현대적인 기구로 측정을 한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나는 작용 스펙트럼이에요. 용어가 낯설어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엽록소가 흡수하는 양, 엽록소가 혹은 뭐 광합성 색소, 엽록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광합성 색소가 어떤 파장을 잘 흡수하느냐라는 걸 파장별로 나타낸 그래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수치가 높으면 잘 흡수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작용 스펙트럼은 무슨 뜻이냐면 엽록체 추출액이 광합성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나타낸 게 작용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높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 속도가 빠른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엽록소 A든 B든 카로티노이드건 간에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은 400에서 500 나노미터에서 가장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600에서 700 나노미터에서도 약간 흡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형태는 작용 스펙트럼과 일치하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엽록소가 잘 흡수하는 파장에서 광합성이 그만큼 잘 일어난다라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그래프로 증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다? 흡수를 많이 하는 곳에서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가운데 있는 이 영역 500에서 600 나노미터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흡수 스펙트럼과 녹색을 띠는 식물 잎과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녹색이다라는 이야기는 녹색을 우리 눈에 녹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식물이 녹색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제일 낮아요. 이 지점에서. 500에서 600 나노미터에서 흡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녹색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흡수하지 않으니까 광합성 양도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밝혀낸 내용이 엥겔만의 실험하고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엥겔만의 실험에서 세균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마치 우리가 지금 교과서 95페이지에서 봤던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의 형태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빛의 파장에 따라 광합성 속도의 차이는 존재하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광합성 색소들이 조아라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색소들이 다르다. 이 색소들은 선호하는 파장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선호하는 파장대에서 광합성량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광합성에는 광합성 색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엥겔만의 실험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는 색소와 흡수율, 파장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힐이 했던 실험이에요. 힐의 실험은 뭐냐면 질경이 잎에서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을 쭉 끄집어내고요. 엽록체만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다가 공기를 싹 빼요. 여기다가 이제 엽록체 추출액을 갖다가 옥살산 제3철 뭐 이렇게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옥살산 제3철 용액과 엽록체를 같이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요 다음이 중요해요. 공기를 싹 빼버립니다. 이 안에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이산화탄소도 산소도 다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빛을 주고 광합성을 시켰죠. 그러면 이게 뭘 준 거냐면 엽록체가 일을 하게 한 거잖아요. 광합성을 시켰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 산소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봐봐요. 이산화탄소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엽록체에서 O2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산화탄소 없이도 엽록체가 어떤 광합성의 일부 단계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옥살산 제3철이 옥살산 제2철로 변화했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옥살산 제2철, 제3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옥살산 3철이 옥살산 2철로 환원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뭘 얻은 거냐면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3가가 2가로 변화가 된 거거든요. 3 플러스가 2 플러스로 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엽록체가 빛을 받아서 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한 거냐면 엽록체가 빛을 받아서 무언가 산소를 발생시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쪼개진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고 공기를 싹 뺐는데도 여기서 O2가 나왔단 말이야? 이 안에 있던 건 물밖에 없었는데 라는 거죠. 아, 그러면 물로부터 산소가 나왔나 봐 라고 추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산소를 떼어냈으니까 수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수소 이온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전자가 분리가 됐을 거고 이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줬다. 이 실험에서는 옥살산철이 되겠죠. 옥살산 3철이 옥살산 2철을 받아서 옥살산 2철이 되면서 전자를 받은 거거든요. 전자를 받으면서 옥살산 제2철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전자가 물로부터 나왔다라는 추론까지도 합니다. 이 사람 여기까지는. 그러면 힐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빛을 쪼여줬을 적에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이 분해돼서 O2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 전자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힐의 실험이에요. 그러면 빛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무언 작용이 있다 라고까지가 힐이 밝혀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루벤의 실험을 가봐야겠죠. 루벤의 실험과 힐의 실험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궁금해하던 시기인 거죠. 이 두 개를 종합을 하게 되면 뭔가 결론이 나겠죠. 루벤은 뭐가 궁금했냐면 아까 힐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았을 때 엽록체에서 뭔 일이 벌어지나가 궁금했던 거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저런 실험을 세팅을 했겠죠. 어디선가 산소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렇게 실험을 세팅한 거예요. 루벤은 어떤 게 궁금했냐면 좋아,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산소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광합성식은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자 개수는 지금 쓰지 않겠어요. 그냥 보세요.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이 산소는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 왜냐하면 물에도 산소가 들어있고요. 이산화탄소에도 산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산소는 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만들어진 걸까? 루벤의 궁금증은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가와 나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죠. 잘 자세히 비교해 보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해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는 일반 이산화탄소를 썼고요. 물을 18O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18O라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잖아요. 방사성 동위원소인 산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단원에서 공부하셨던 자기방사법이 딱 떠오르셔야 되죠. 그죠? 자기방사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일반 산소, 물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산소 이걸 넣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교해 볼게요. 가와 나를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이산화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었고요. 물은 일반 산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산화탄소에 꼬리표를 달아준 거고요. 나의 경우. 가의 경우는 산소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산소에서 꼬리표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꼬리표가 어떻게 가더라? 보십시오. 요렇게 따라가죠. 그죠? 가의 경우 물에다가 꼬리표를 달아놨더니 생성된 산소에도 꼬리표가 있었다. 나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꼬리표를 달아놨더니 생성된 산소에는 꼬리표가 없었다. 즉 어디를 따라갔다? 일반 산소였던 물을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성된 산소는 언제나 누구를 쫓아가더라? 누구와 똑같더라?
물에 넣어준 것과 똑같더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의 실험을 통해서 뭐가 밝혀졌다? 생성된 산소는 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게 확실하게 증빙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실험과 힐의 실험을 합쳐주시면 빛을 받으면 물로부터 산소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전자를 누군가가 받는구나 라고까지가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가 명반응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는 거와 빛을 안 받았을 때 있는 반응도 있어 라는 걸 밝혀낸 게 바로 벤슨입니다. 벤슨으로 가볼게요. 벤슨은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가와 나를 비교할게요. 가의 경우에는요. 빛을 안 주고 이산화탄소를 준 경우, 빛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안 준 경우, 다시 빛을 주고 이산화탄소도 준 경우. 너무 당연하게도 빛도 안 주고 빛이나 이산화탄소 하나씩 안 줬을 때는 광합성이 안 일어났고요. 두 개 다 주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뭐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빛을 안 주고 이산화탄소를 줬어요. 그 다음에 빛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가 가의 경우하고 차이예요. 요 3번, 가의 3번과 나의 3번을 비교해 주세요. 나의 3번은 빛을 안 주고 이산화탄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광합성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광합성이 살짝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의 3과 나의 3을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1과 3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1도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3도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1에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났고 3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차이가 뭔데? 1 앞에는 빛이 있는 단계가 없었고요. 3 앞에는 빛이 있는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이 있을 때도 뭔가가 일어나고 빛이 없을 때도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빛이 있는 단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중요한 시기에는 빛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이 없어도 되는 시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 있을 때 일어났던 반응들이 혹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났던 반응의 산물들이 공급이 되어야 어두워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어두울 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일어나는 이 반응은 빛이 있을 때 만들어진 생성물이 공급되어야만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요. 보세요. 빛이 있을 때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산물이 있을 거예요. 요 산물이 있어야지만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 광합성 양이 쭉 떨어지는 이유는 빛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다 만들어놨던 거를 다 써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벤슨은 이렇게 해서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 단계와 그 다음에 이 산물을 가지고 어두울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암반응 단계로 나뉜다 라고 밝혀낸 게 벤슨의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명반응 산물, 즉 벤슨이 이야기한 이 암반응 단계에서 꼭 필요한 명반응 산물이 무엇인지를 명반응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슨이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아논의 실험을 보셔야 됩니다. 아논의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화질이 별로 안 좋지만 여러분 어쨌든 학습 교과서에 보시면 아논의 실험이 잘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여기 사실은 제가 제시하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논의 실험 내용만 교과서를 보고 딱 정리하셔도 사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논의 이야기는 ADP와 무기인산을 넣고 무기인산 우리 옛날에 해당 과정에서 공부했었죠. 얘를 넣고 빛을 비췄더니 빛을 비췄어요. 그죠? 명반응 얘기하는 거예요. 엽록체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엽록체 현탁에
엽록체가 있는 곳에 ATP와 인산기, 무기인산을 같이 넣고 빛을 줬더니 뭐가 만들어졌다? ATP가 만들어지더라. 아, 그러면 빛을 받으면 ATP가 만들어지네? 라는 것까지 안온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금 빛이 있을 때 만들어진 산물이 안반응에 꼭 필요하단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인 거예요. ATP인 거예요. 그게 안온의 실험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안온에 의해서 빛을 받으면 엽록체가 ATP를 만든다는 사실. 그 다음에 힐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물이 보내된 전자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힐과 벤슨에 의해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실험들을 다 종합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이 실험 내용을 정리해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일단 물로부터 O2가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 빛을 받았더니 ATP도 만들어지네. 그 다음 빛을 받았더니 옥산산 삼철과 같이 뭔가 전자를 받아주는 수용체가 하나 만들어지겠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없을 때 안반응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네 라고까지를 이 5가지 실험을 통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제가 우다다다다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거 정리를 학습지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적어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엥겔만, 힐, 루벤, 벤슨, 아논 이렇게 가는 흐름을 통해서 얘네들이 밝혀졌다라는 사실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지 뒤에다 쓰셔도 괜찮고요. 교과서에 어디에다가 쓰셔도 괜찮고요. 교과서는 요 탐구 내용이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걸쳐서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엥겔만의 실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벤슨도 없네요. 여기 실험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실험들을 통해서 빛이 주어지면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빛이 없을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까지 밝혀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빛이 필요한 단계가 더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색소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37쪽을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은 94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9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색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94페이지의 내용을 학습지 37쪽에다 같이 정리해 놨거든요. 볼게요. 보시면 이 엽록소 같은 색소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존재를 하고요. 막단백질 안에 중심이 되는 색소와 그리고 주변 색소들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 막은 어디냐면 틸라코이드 막이죠. 왜냐면 우리가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틸라코이드 막이거든요. 여기 예전에 엽록체와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막에 대한 공통점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전자전달계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하는 일들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초창기, 이 단원 아주 앞부분에 1단원 77쪽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77쪽, 76쪽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기까지 다시 갔다 오기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일단 77쪽에 있는 거를 참고하셔서 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색소의 세트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 계열과 그다음에 보조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다만 요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엽록소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엽록소는
A, B, C, D 총 4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식물이, 녹색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건 A와 B를 가지고 있고요. 녹조류는 파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사는 조류들. 이 조류는 버드가 아니고 LG예요. 그래서 이제 미역, 다시마, 뭐 아니면 햇감, 아니면 뭐 파래, 뭐 이런 우뭇가사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녹조류는 파래 같은 초록색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조류는 녹색 식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엽록소 계열 색소를 A와 B를 가지고 있어요. 갈조류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시마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마. 다시마 사실은 갈색인데 익으면 녹색이 되는 거거든요. 갈조류의 경우에는 엽록소 A는 가져요. 엽록소 A는 광합성하는 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C를 가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김 같은 애들이 홍조류예요. 여러분 혹시 김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춰보시면 굽기 전에 김들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요. 구우면 초록색이 되거든요. 어쨌든 홍조류예요. 얘는 되게 깊은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홍조류다 보니까 얘는 A와 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녹색 식물과 녹조류는 같습니다. 카로틴, 그 다음에 잔토필. 아, 이게 예전에 크산토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학습지에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잔토필로 바꿔주세요. 카로틴과 잔토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갈조류의 경우에는 갈조소라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조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갈조소였으니까 얘는 홍조소. 홍조소. 그 다음에 남조소. 세상에 저걸 다 외우라고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식물과 녹조류는 기억을 하십시오. A, B, 카로틴, 잔토필. 요거는 기억을 하십시오. 얘네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보는 그 실험이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해봤던 사인펜 색소 분리해봤던 색소 분리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 보시면 항상 밑에다가 염료트 추출액 쭉 놓게 되면은 가장 멀리 전개되는 게 카로틴이다. 크산토필이다. 잔토필. 그리고 엽록소 A다. 엽록소 B다. 요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순서 B, A, 잔토필, 카로틴 요 순서. 즉 카로틴이 가장 가벼운 색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엽록소 B가 가장 묵직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조류와 식물의 색소 구성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색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엽록소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의 중심 색소예요. 얘네들이 보통 광합성을 메인으로 하게 되고요. 카로티노이드 계열 아이들은 얘네들 보조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는 어떤 의미의 보조냐면요. 주변에서 빛에너지를 모아서 중심 색소인 엽록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도한 빛에 의해서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보시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계절에 납작 엎드린 식물들이 약간 불구죽죽하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봄에 나뭇가지를 보게 되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윗면은 불구죽죽하고요. 아랫면은 초록색을 띠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카로티노이드들이 마치 자외선 차단제처럼 이렇게 싸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나뭇잎도 없이 고스란히 열을 받아야 되는 빛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계절에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 색소 계열이 카로티노이드 계열이다. 그 다음에 메인 광합성 색소가 엽록소이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식물과 녹조류 같은 경우는 엽록소 A, B를 가지고 있고 카로티노이드 계열은 카로틴과 잔토필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전개되는 순서는 밑에서부터 엽록소 B, A, 잔토필, 카로틴 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애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교과서 95쪽 맨 밑에를 보시고 저는 학습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를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광합성에 반응 중심 색소가 있고 주변에는 빛을 모아주는 보조 색소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색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색소들이 이렇게 약간 연합체를 이루어서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 중심 색소와 주변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보조 색소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 반응 중심 색소는 한 쌍 두 개의 엽록소 A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바로 명반응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어디에 있냐면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명반응 장소다라는 것까지, 관계가 메인이 된다라는 것까지가 1교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에 다 마스터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 뭘 알아냈는지 전체 흐름 파악하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명반응 산물들 O2, 그 다음에 전자수용체 ATP 3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의 메인이 일어나는 이 장소가 틸라코이드 막이며 거기에 있는 색소들이 시스템을 이루어서 관계라는 시스템을 이루어서 작용을 하더라 까지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2교시에 명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지 37, 38 다 표시해 놨거든요. 38까지를 한번 쭉 읽고 내용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거기까지 하시고 찬찬히 외워두세요.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다 해결하시고 다 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정리하시고 납득 안 되는 부분들 친구들하고 서로 물어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고 이후에 이 두 번째 시간에 저랑 같이 명반응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